첫 번째로 보통 아동은 만 18세까지 많이 알고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.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그 자립과 관련해서 아동이 이제 만 24세까지 아동 양육 시설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만 24세까지 연장이 자립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흔히 아시고 계시는 그 특수요구 아동, ADHD라든지 지적장애라든지 특수요구 아동이 자립 준비가 위험해서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안타까운 사항이 좀 많습니다. 극단적인 스피드를 그러다 보니까 보호 종료 이후에 되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안전 장치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. 네. 대구에는 그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해서 한 22개 정도가 있습니다. 밑에 보시면 그 아동양육시설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미취학 아동 78명, 초등학생 243명, 중학생 116명, 고등학생 98명, 뒤에 대학생 기타가 있습니다. 이 아마 기타 아동들이 그 만 18세 이후에 이제 보호기간 연장해서 그 아동양육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 18세 이후에 보호 종료되는 그 아동 현황이 대구 지역에서 2029년도에 89명부터 해서 최근 2024년도에 그 45명까지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사후 관리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 자립 준비 청년 아동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그 사후 관리 기준이 5년이지만 이 사후 관리의 주체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최근에 그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생겼고 거기 사후 관리 5년을 합니다.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하면서 1년 이내에는 그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 양육시설 협조 요청이 했을 때 그 사후 관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특수요구 아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작년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 현장에 이제 특수요구 아동의 현황을 체크하니까 ADHD라든지 지적장애 기타 등의 사유가 한 40%, 이 40%도 사실 상당히 보수적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했을 때는 한 60%, 며칠 전에 저희 현장에서 이제 국회 요구 자료에 판단했을 때는 사실상 3분의 2 이상이 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아동 양육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립 준비 청년으로서 만 18세가 지나서 나갈 때까지 어떤 일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6대 의무 교육 플러스 이렇게 자립 준비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8대는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상생활 기술에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, 또 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, 또 의복 소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아이들의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저희가 준비할 때는 마트 가서 칼도 사고, 도마도 사고, 밥솥도 사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도구를 사용하는지 또 그렇게 준비했다면 요즘은 트렌드가 햇반을 어떻게 돌리는지, 햇반을 돌릴 때 전자레인지가 필요한지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G 파운데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단체에서 이제 가전제품 지원할 때 아이들의 이렇게 욕구를 많이 반영해가지고 전자레인지, 헤어 드라이기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또 계시고 있습니다. 좀 안 되는 게 이렇게 아이들 이제 의복 관리하는 거. 시설에 있을 때는 사실 생활지도들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세탁소에 맡겨주고 또 직접 세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부하지 못한 나가고 하면은 집 방문해 보면 사실 좀 집이 엉망입니다. 최근에는 그 자립통합지원센터라든지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생기면서 이렇게 수납 정리하신 전문가들 이렇게 파견해 주셔가지고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제약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. 지역사회 자원환원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한 중학생 정도, 초등학생들 좀 아직까지 있는 가면 있죠. 중학생들 그래서 지역사회 관공서, 특히 은행,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 대중교통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. 사실 일반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특수요구 아동들 같은 경우는
뭐 교통카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, 버스 운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지만 상당히 제약이 따른 편입니다. 자기관리 기술과 관련해서 최근 참 이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 특히 이제 그 건전한 이성 교제라든지 사기 예방. 사실 우리 친구들이 뭐 DMCA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사회에서 이제 자원봉사 후원자분들이 이제 지원해주신 그 후원금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예전에 그 시설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대상하는 명의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최근 우리 IT 강국이 여기서는 좀 약점으로 작용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토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만 18세 자립 준비 전에 상당한 금액을 다 써버립니다. 내 돈인데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입니까?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고요. 또 최근에는 그 이성교제와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SNS에 좀 잘생긴 연예인들 닮은 이성이 있으면 그 친구하고 친해지다가 그 이렇게 자립 준비에 필요한 이런 거금들 저희 작년 뭐 재작년 올해만 하더라도 뭐 상당한 한 2천만 원, 1천만 원 정도 송금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또 경찰서도 가고 근데 경찰서가 또 이게 사기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또 포기하고 그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그 친구가 생각났는지 다시 또 대화를 하고 또 한 1천만 원 보냈습니다.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관할 경찰서라든지 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또 장애인 교육옹호센터 이걸 통해서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외부에 이제 뭐 금융기관 은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교육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정관리라든지 또 이성교제가 연관되어서 상당히 또 어려운 사항이 또 있습니다. 특히 그 특수효과동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범죄에 가깝게 좀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뭐 PM이라든지 이성교제라든지 이런 것에 좀 관리를 하더라도 좀 안타깝지만 범죄에 노출되고 또 노출되더라도 그 대상이 다 미성년자, 만 18세 미만의 뭐 촉법소년이라든지 일반 학생이다 보니까 또 처벌이나 재발 방지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거기 연락처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산관리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후원금 관리라든지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. 근데 마땅히 이게 대안이 있더라고요. 저희가 통장도 따로 만들어보고 통장 쪼개기도 해보고 DMCA로 이게 DMCA 같은 경우는 만 18세 보호 종료 이후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넣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뺏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이걸 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진로와 또 이렇게 그 직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현장에서는 좀 이렇게 무방비 상태입니다.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 있고 또 담당하는 생활 지도원들이 있지만 그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사실 재교육하는 입장이고 또 사실 학교라든지 또 관련 기관 단체들 많이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학교 담임교사라든지 또 취업기관을 통해서 최근에 연구동부를 통해서 또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특히 이제 경계선 또 이렇게 특수효과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만 18세 이후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 출근을 해야 됩니다. 아까 지원주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친구들이 보호기간이 만 24세까지 연장이 된다고 해서 잠시 늦출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이 친구들을 위한 어떤 체계, 교육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사회 진출 기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저희 보호 대상자들이 사실 그 집, 아동 양육 시설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향집에 대한 경우도 있고요. 최근에는 다행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립지원청단기가 화성파크들이 아십니까? 네. 거기에 삼성전자에서 맞죠? 네. 한 50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원룸 형태 한 30채 정도 지원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
만 15세, 중학교 3학년부터 사실 의무교육이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여름방학, 겨울방학 해가지고 이제 자립처럼 전형기가서 오롯이 진짜 혼자 2박 3일, 3박 4일, 4박 5일 놀이도 해보고 또 주변 지역의 이제 편의시설 그것도 이용해보고 또 거기서는 이제 외부의 전문 강사들이 들어와서 요리라든지 진로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것을 온전히 혼자서 이렇게 또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겼습니다. 또 최근에는 이제 보호개 면자동들이 생겨서 한 달 사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생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인생선배와 일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보호 종류 아동 권리 보장에서 하는 이제 반개별 스포터즈라든지 또 지금 자립지원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립선배를 통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선배들 경험을 사실 나누는 좋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나갈 때 이런 부분들, 또 취업할 때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시험차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자립 준비할 때 사실 그렇죠. 집에서도 부모님 말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안 듣지만 또래 친구라든지 또 경험 있는 선배들 이야기는 잘 듣더라고요.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중국 대한 얘기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동 양육 시설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종사자가 좀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야 된다.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아닌가?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좀 편하게 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진짜 24시간 360을 돌아가는 아동 양육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이라든지 기능직은 좀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충원되어야 된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목소리가 내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. 적어도 자립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식주 해결 그리고 이 자립준비 측면과 관련해서 특수요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자립준비 프로그램들이 사실 보호 종료 이후에 아니 보호 종료 직전 1년에 맞춰져 있고 또 그 관리가 5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최대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이런 자립교육 아니면 그 친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끔 또 치료나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아동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자립지원 전담 요원들이 다 배치원되어 있습니다. 배치원되었지만 이 자립지원 전담 요원과 나머지 종사자들이 어릴 때부터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계급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실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사자 배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최소한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지원들이 대부분 보호 종료 1년, 고등학교 3학년, 또 보호 종료하고 한 5년 충분히 이제 정착금, 또 수당 여러 가지 지원으로 버틸 수 있지만 제가 아마 저희가 이제 영아시에서 출발했고 아마 2021년도에 처음 한 6명 정도가 이제 만 18세 이후에 취업과 진학을 하면서 자립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그때 때마침 이제 자립 수당과 자립 정착금이 지원되고 또 LH 한커리주택공사에서 이 친구들은 이제 임대 아파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시작하지만 지금 부처는 올해가 5년 차입니다. 그래서 아마 보호 종료가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의 어떤 추가적인 지원, 지금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한 친구도 있고 편입을 한 친구도 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하는 상태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취업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실업을 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자립수당 5년까지고 정착금은 그 사람 다 썼을 거고 DPR 통장은 아마 보증금은 하나 빼서 일부 현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재정 상태도 안 좋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한 24세, 25세 된 시점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최근에 저희가 이제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량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사실 이제 섬유업체로부터 이렇게 퇴사 종료받은 친구가 있습니다. 종료받고 뭐 여러 가지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을 받았지만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. 나갈 때는 집도 구하고 취업도 했고 친구 이제 잘 성장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고 무너지고 나니까
그 실패감에 또 집 밖에서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 도대체 또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울증이 오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을 받기 시작했어요. 건물 훼손이 너무 심하다. 또 심지어는 옷을 벗고 뛰어다닌다. 집에 쓰레기가 산적해 있다.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112에도 신고해보고 보건복지부에도 전화해보고 여러 군데 이렇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사실 해결책이 없더라고요. 그때 저희가 도움받았던 게 그 가정복지의 산하기관에 그 미래지원 하고 미소의 미소클럽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솔루션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1차 병원 찾아가니까 조현병이 가더라고요. 그렇게 진단을 받고 1차 병원, 2차 병원 넘어가고 또 대학병원 또 가니까 이 친구가 부모가 없어요. 부모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험을 병원에 대한 보증을 쓰라고 보증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에 시설장님하고 저 보증 쓰고 그렇게 해서 치료받고 하니까 이 조현병이라는 게 저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옆에서 그러니까 지켜줄 어른 한 명만 있으면 이기더라고요. 한 명에서 이 친구가 병원 잘 가는지 약을 잘 먹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설에 입소해 있고 또 치료 잘 받고 있고 또 약물치료 오늘 아침에도 그 카톡으로 내용을 좀 주고받았습니다. 오늘 가면 여기 가정복지회라는 곳에서 선생님이 이 사례를 좀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해주면 안 돼요. 동의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제가 고맙습니다 말씀 좀 대신 전해드리고 싶고요. 여기 좀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민간단체와 이렇게 아동양육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관계기관들이 서로 좀 네트워킹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 친구들이 그냥 향후 5년이 아니라 앞서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자리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좀 기댈 곳이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